야담나무입니다. 살려주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왕이 세자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공포가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시대였습니다. 영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재위 기간이 52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하여 붕당 정치의 폐해를 줄이려 했고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직접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했고 학문을 장려하여 조선 후기 문화의 꽃을 피우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영조를 평가할 때 명군이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군에게 평생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아픔이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숙빈 최 씨였습니다. 궁중에서 무수리로 일하다가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무수리는 궁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하녀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물을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분이 영조의 평생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왕이 되기 전 연인군이었던 시절부터 영조는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온갖 멸시를 받았습니다.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복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의심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상처가 영조를 더욱 완벽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더 열심히 했습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 더 철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아들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들이 있었지만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장세자가 있었습니다. 영조가 얼마나 아꼈던 세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효장세자가 1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735년 영조 11년 정월 21날에 드디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구나. 영조의 나이 41살 때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구나. 그 아이의 이름이 이선이었습니다. 훗날 사도세자라 불리게 되는 아이였습니다. 영조는 기뻐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왕세자로 책봉하였습니다. 서둘렀습니다. 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세자로 만들어 놓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효장세자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두름이 첫 번째 문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세자가 된 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어머니의 따뜻함 속에서 세상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세자로 책봉되면서 어머니 영빈 이 씨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자는 왕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소에서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을 떠나 냉엄한 왕세자 교육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평생 컸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나중에 쓴 한중록에는 세자가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면
몹시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를 자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어린 사도세자는 영리했습니다. 3살 때 이미 글자를 알았다고 합니다. 5살 때는 책을 읽었고 7살 때는 활을 잡았습니다. 문물을 두루 갖춘 아이였습니다. 글을 잘 읽었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글씨도 잘 썼습니다. 무예 연습을 할 때는 또래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자가 영명하시다는 말이 조정에 돌았습니다. 영조도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조선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영조와 사도세자가 직접 마주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학문을 묻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습니다. 왕세자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세자는 스승 앞에서는 거침없이 대답을 잘했는데 아버지 영조 앞에만 서면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영조가 물으면 세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영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스승에게서는 잘한다고 들었는데 왜 내 앞에서는 이러는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왕이 되려 하느냐? 그 질책이 아이를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아버지 앞에 서면 더 긴장했습니다. 더 긴장하니 더 대답을 못했습니다. 더 대답을 못하니 영조가 더 다그쳤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도세자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아버지 앞에 서면 얼굴빛이 변하고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10살 남짓한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식은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랑받고 싶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근원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수록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관계였습니다. 그 모순이 어린 사도세자의 내면을 조금씩 갈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영조를 단순히 나쁜 아버지로 보는 것은 틀린 시각입니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아들을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들을 망가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조에게 왕이란 완벽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손가락질을 이겨내기 위해 영조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식을 아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완벽한 왕세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왕조가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공포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는 그렇습니다. 아이는 사랑과 안정감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에게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엄청난 질책이 돌아왔습니다. 그 질책 앞에서 아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도세자가 10살이 되던 해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이란 왕을 대신하여 세자가 국정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나란 일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조의 의도는 아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찍부터 국정에 참여하게 하여 미래의 왕으로 단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살짜리 아이에게
그것은 너무 이른 짐이었습니다. 더구나 영조는 대리청정을 시켜놓고도 끊임없이 간섭했습니다. 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뒤집는 일이 잦았습니다. 세자가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처리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나무랐습니다. 다르게 처리하면 또 왜 그랬느냐고 했습니다. 세자는 무엇을 해도 아버지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세자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였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10살 무렵부터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처음에는 옷 입기를 거부하는 증상이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지 않으면 입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강박증의 증상이었습니다. 내관이 옷을 가져오면 세자는 그것을 입지 못했습니다. 입으면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데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했고 제대로 된 옷을 입으면 또 아버지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악순환이 옷 입기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자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조의 반응은 이해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또 나무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자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못하느냐? 그 나무람이 세자의 증상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사도세자의 나이가 15이 되던 해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혼례였습니다. 해경궁 홍씨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나중에 한중록이라는 회고록을 써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많은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가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 사도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중록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 만났을 때 세자는 용모가 빼어나고 활달한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총명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였다고 합니다. 무예를 좋아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미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빛이 굳었다고 합니다. 영조의 처소에 가야 하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17살이 되던 해에 처자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정조가 되는 이산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들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러했듯 자신도 아들을 몹시 귀여워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자가 밝아졌다고 한중록은 전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도세자는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꿈을 꾸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꿈이냐고 물으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옷 입기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 옷을 입으려면 내관이 수십 벌의 옷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날은 옷을 입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못하면 또 질책이 돌아왔습니다. 세자가 또 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영조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질책이 세자에게 전해지면
다음번에는 더 옷을 입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나이 20살이 넘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단순한 강박증을 넘어서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를 죽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내관도 죽였습니다. 한중록은 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경궁 홍 씨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미워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궁녀나 내관을 죽이고 나서 세자는 반드시 후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러는 것인가? 스스로 괴로워하며 통곡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슬픈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사도세자의 증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계성 인격 장애, 조울증, 다양한 진단이 제시됩니다. 어떤 진단명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세자가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뿌리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조도 사도세자도 서로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비극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이 부자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이제 조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단순히 부자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조정 정치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영조시대 조정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었습니다. 노론은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소론은 영조의 왕위 계승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사도세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노론의 일부 세력은 사도세자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도세자가 소론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노론 일변도의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균형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노론의 기득권을 위협했습니다. 둘째는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들의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론의 일부 세력은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잘못을 끊임없이 보고했습니다. 세자가 또 이런 일을 했다. 세자가 또 저런 짓을 했다. 과장하기도 했고 없는 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조가 세자에 대해 불신을 갖도록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물론 사도세자의 행동 중에는 실제로 심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궁녀와 내관을 죽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 원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실들이 영조에게 전달되어 영조의 분노를 쌓아가는데 이용될 뿐이었습니다. 사도세자도 자신의 주변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소론 계열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자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했습니다. 조정에서 노론의 힘이 훨씬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대립이 결국 사도세자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순수한 부자 사이의 비극이 정치적 음모와 뒤섞이면서 더 복잡하고 더 참혹한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사도세자의 나이 25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는 어느 날 갑자기 무단으로 궁을 나갔습니다. 허락 없이 궁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평양까지 다녀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조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이 감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실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평양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세자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한 젊은이로 대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그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왕세자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오래간만의 느낌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무단 외출이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세자가 허락 없이 궁을 나간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사실을 영조에게 더욱 부풀려 보고했습니다. 세자가 민심을 얻으려 한다. 세자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한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막히는 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만나면 충돌했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불신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나이 26이 되던 해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이었습니다.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세자의 비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궁녀와 내관을 죽인 일, 무단으로 궁을 나간 일, 온갖 방탕한 행실, 그 내용이 영조 앞에 놓였습니다. 나경원이 단독으로 이런 상소를 올렸을 리는 없었습니다. 배후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나경원을 앞세운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상소를 받아들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비행은 영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상소로 올라오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조는 나경원을 처형했습니다. 세자를 고발한 자를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영조는 이 사건으로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결심을. 1762년 이모년 여름 음력 윤오월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날을 이모하변이라 부릅니다. 윤오월 열나흘, 영조가 사도세자를 불렀습니다. 사도세자가 창경궁 문정전 뜰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영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영조가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신하들 중 일부가 엎드려 선처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 씨가 나섰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빈 이 씨는 영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자의 행동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처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영빈 이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자의 행동이 계속된다면 조만간 더 큰 화가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더 큰 일을 저지르면 세자의 아들 이산까지 화가 미칠 수 있었습니다. 손자 이산을 살리기 위해 아들 이선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어머니가 내린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영빈 이 씨가 그 후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죽음에 동의한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았을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기록은 영빈 이 씨가 이 사건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다고 전합니다. 영조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뒤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뒤주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였습니다. 가로 한 자, 세로 두 자,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사도세자는 그 뒤주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자가 뒤주 앞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영조는 뒤주 안으로 들어가라 명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조가 직접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뚜껑 위에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뒤주 안에서 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폭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음력 윤호월은 양력으로 치면 7월 초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더운 계절이었습니다. 뒤주 안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첫날, 뒤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날, 이따금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넷째 날, 신하들 중 일부가 영조에게 간청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꺼내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번복하면 왕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영조가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일곱째 날, 여덟째 날, 1762년 음력 윤호월 20하루, 뒤주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나이 28이었습니다. 영조는 그제야 왕세자의 예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생각할 사에 슬플도, 생각하니 슬프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름 지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생각하니 슬프다. 영조는 그 이름에 무엇을 담은 것이었을까요? 후회였을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후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뒤주 뚜껑이 닫힌 뒤에 왔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록에는 영조가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몹시 괴로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세자의 처소였던 곳에 가서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세자가 어렸을 때 쓰던 물건들을 꺼내 바라봤다고 합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그 고통을 안고 14년을 더 살았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긴 재위 기간 중 가장 오래 그를 따라다닌 것은 명군이라는 칭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뒤주 뚜껑을 닫던 그날의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조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이산. 아버지가 뒤주 안에서 죽던 날 이산은 10살이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아버지가 뒤주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여드레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10살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는 아버지가 죽던 날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사도세자는 역적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폐위된 세자였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려면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는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아버지는 절대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산이 나중에 정조로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이산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1776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정조의 나이 25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첫날 정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당시 조정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사도세자를 역적으로 몰아 죽음으로 이끌었던 세력에게 이 선언은 경고였습니다. 새 왕은 아버지의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학문과 인재를 키우는 기관이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라면 출신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습니다. 노론소론 남인북인, 당파를 넘어서 인재를 모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사도세자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정치, 당파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왕권. 정조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이었습니다. 정조가 수원에 화성을 짓기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사적 목적도 있었고 새로운 도시 건설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였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겼습니다. 그 묘 곁에 자주 가기 위해 화성을 지었습니다. 수원에 행차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화성 행궁이라는 임시 거처를 지어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1795년 정조 19년 을묘원행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으로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그 해는 해경궁 홍씨의 회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도세자가 살아있었다면 환갑이 되던 해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환갑을 수원 화성에서 어머니와 함께 기렸습니다. 그 행차의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수천 명이 따라갔습니다. 화성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에게 헌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한켠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정조는 그 행차에서 아버지의 묘에 먼저 들렀습니다. 오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정조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을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정조는 화성을 완성한 뒤 자신도 수원에 묻히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묻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1800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9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독살 의혹이 있었습니다. 정조를 위협으로 느꼈던 세력들에 의한 독살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산 아버지 곁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왕릉의 위치를 조정해서 결정했는데 정조의 죽음 이후 정권을 잡은 세력이 수원이 아닌 다른 곳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묻히겠다는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조의 마지막 한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전체를 돌아보겠습니다. 영조는 명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총명한 왕세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너졌습니다. 정조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비극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영조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악인은 누구입니까? 영조입니까? 사도세자를 제거하려 한 노론 세력입니까? 아들의 죽음에 동의한 영빈 이씨입니까? 나경원의 고변 배우입니까?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이 비극은 한 사람의 악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선의와 악의와 두려움과 욕심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사도세자가 있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여드레를 버틴 28살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원 화성에 가면 정조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화성 행궁에 가면 정조가 어머니와 함께 앉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수원 화산에 가면 사도세자의 묘 육릉이 있습니다. 그 묘 앞에 서면 20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왕이 되었지만 아들의 뒤주 뚜껑을 닫아야 했던 영조의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뒤주 안에서 생을 마감한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면서도 아버지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렸던 정조의 이야기가 느껴집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이제 이 세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이야기입니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남긴 회고록입니다. 한가로울 때 쓴 기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한가롭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아내였고 정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두 역할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뒤주 안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 썼을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만큼은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조정에서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삭제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에 관여한 세력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록을 없애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것에 맞서기 위해 썼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겪은 것을 써두어야 진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중록은 4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은 해경궁 홍씨 자신의 어린 시절과 입궁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편은 사도세자의 비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편은 친정 집안을 위한 해명과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중록 중에서도 두 번째 편은 조선시대 문학 중에서도 가장 생생한 기록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차가운 기록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주 앞에서 세자가 용서를 비는 장면을 해경궁 홍씨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뒤주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아바마마 잘못하였나이다 하며 우시니 그 소리가 천지를 움직이는 것 같더라. 천지를 움직이는 것 같더라. 그 표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해경궁 홍씨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에게 그날의 기억이 그랬을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보았고 아들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1815년 순조 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81살이었습니다. 그 긴 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슴에 묻었겠습니까? 그 가슴에 묻힌 것들이 한 중록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세자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해경궁 홍씨 덕분입니다. 고통을 기록으로 남긴 한 여인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세자의 묘 육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겼습니다. 육릉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높을 융의 언덕릉이었습니다.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묘역을 매우 정성스럽게 꾸몄습니다. 왕릉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성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왕의 예우로 묘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사도세자는 장조라는 왕호를 받았습니다. 살아서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죽어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들 정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원 화성 인근 화산에 가면 육릉이 있습니다. 그 바로 곁에 건릉이 있습니다. 정조의 묘입니다. 정조는 결국 아버지 곁에 묻혔습니다. 살아서 이루지 못했지만 죽어서 이루었습니다. 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그 자리에 서면 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이승에서 나누지 못했던 말들을 저승에서 나누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그것으로 충분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세자와 영조와 정조의 이야기였습니다. 야담나무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야담나무가 더 오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